그렇게 미치게 좋아? 그 기집애가 나랑 다른 게 뭔데? 나보다 난 게 뭔데? 잘렸어! 이까짓 게 다 뭐야? 네가 다 뭐야? 네가 다 뭐야? 네가 다 뭐야? 어디 2박 3일 정도 바람 좀 쐬고 오자 여보. 그동안 대화가 너무 없었어. 내 잘못이야. 여보 듣고 있어? 자. 안녕하세요. 고전 읽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뜬금없는 영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았는데요. 이 뜬금없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조금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종의 기원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기 자료를 다 읽지 못한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읽기 자료를 마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읽기 자료를 마저 읽어주세요. 다들 잘 읽으셨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느라 애쓴 흔적이 많이 보이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학교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등교 계약 이후에 언제든지 찾아가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 정보를 이렇게 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평균 시청 시간이 딱 절반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 절반 정도는 끝까지 시청하지만 절반은 몇 분 켜놓고 끝나는 소리가 되겠네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반이나 본다는 소리니까. 나머지 절반의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청할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화론에 대한 개요와 진화론에 대한 오해 등을 살펴봤고요. 찰스 다윈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종의 기원의 핵심 내용과 진화론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종의 기원의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종의 기원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의 기원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진화론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핀치라는 새가 있는데 같은 새인데도 불구하고 각 섬마다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핀치가 여러 섬에 흩어져 살면서 각 섬의 환경에 맞춰 진화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종의 기원의 첫 장은 인간에 의한 인위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다큐멘터리에도 사람이 늑대를 어떻게 개로 길들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이 먹는 치킨은 식용 닭으로 만듭니다. 먹기 위해 기르는 닭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닭을 육개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알을 얻기 위한 닭은 산란개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닭에도 수많은 품종들이 있습니다. 이 닭들은 품종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당연히 맛도 다르겠죠. 이 닭들이 처음부터 다 다른 품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는 하나의 품종이었습니다. 그것도 야생의 닭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 동물의 고기가 상당히 맛있다는 것을 알고 얌전한 놈을 잡아다가 집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가끔 야생성을 이기지 못해 탈출하는 녀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녀석들은 오래 살아남아 자손을 퍼뜨리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온순한 녀석들, 도망가지 않는 녀석들만 골라 사육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날지를 않는 닭이 태어났습니다. 인간 입장에선 개이득이죠. 이제 내가 기르던 닭이 갑자기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날지 못하는 닭만 골라서 사육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닭은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길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닭을 가축화한 사람들은 닭 중에서도 특히 덩치가 빨리 크는 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닭들만 골라서 교배시키고 사육하죠. 그 닭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잘 크고 뚱뚱한 병아리들이 태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결과 오늘날에는 한 달이면 훌쩍 커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팝콘 치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팝콘처럼 순식간에 부풀어 오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빠른 시간에 최대한의 덩치를 키울 수 있는 품종입니다. 한 달 이상 키우면 갑자기 불어난 자기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다리가 부러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인위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물들은 인위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 야생종일 때는 손가락만한 크기였습니다. 이 옥수수를 교배에 교배를 거듭하여 오늘 우리가 먹는 커다란 옥수수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다윈은 이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뿐만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도 같은 과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생물들이 자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품종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이죠. 이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 동식물들은 생존 경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 치고받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모든 과정을 폭넓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다큐멘터리 중에 북극곰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래 곰은 갈색이었으나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해 흰색 털을 가진 곰이 태어나게 됩니다. 북극이라는 자연 환경 속에서 흰색 곰은 갈색 곰에 비해 생존에 유리했고 갈색 곰보다 많은 자손을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갈색 곰은 북극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자손을 퍼뜨리기가 힘들었겠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북극에 갈색 곰은 하나도 남지 않고 흰색 곰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북극곰이라는 새로운 곰 종류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는 사람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진화해서 우리 같은 호모사피엔스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의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아시아의 호모 에렉투스, 아프리카의 호모 사피엔스는 비슷한 시기에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건 호모 사피엔스고요. 우리 인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이 과정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지면서 일어납니다. 갈색곰이 의도적으로 털 색깔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원시인류들 중 특정 한 명이 나는 진화를 하겠어 하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 태어나 보니 남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생존에 유리했던 것뿐입니다. 생존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돌연변이와 생존에 불리한 돌연변이는 수천, 수만 배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손을 남기지 못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뿐이죠. 또한 생존에 적합한 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룡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룡은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덩치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2억 년을 번성했습니다. 현생 인류가 약 10만 년 전쯤에 등장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까마득하게 오랜 세월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구를 정복해온 공룡은 하루아침에 멸종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 설이 있지만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운석 충돌입니다. 운석이 충돌하자 지구의 생태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먼지가 피어올라 햇빛을 가리게 되고요. 대기 중에 산소 농도도 떨어집니다. 변화한 환경을 견딜 수 없는 동식물들은 하나, 둘 사라져갔죠. 공룡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공룡의 압도적인 피지컬은 평상시에 생존에 유리했을지 몰라도 운석 충돌 후의 지구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공룡은 멸종하고 바뀐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조그마한 동물들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들의 작은 몸집이 생존에 유리한 진화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의 세계에서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것이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진화의 과정을 지배하는 본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 그리고 또 하나는 번식입니다. 이 번식과 관련된 개념이
자웅선택입니다. 자웅선택, 성선택이라고도 합니다. 암컷과 수컷이 서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아무리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만 그 특성을 갖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짝짓기를 통해 그 특성을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진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정 새들은 생존에 불필요해 보이는 거추장스러운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깃털들은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생존에는 굉장히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새들은 버젓이 이런 깃털을 달고 다닙니다. 왜일까요? 짝짓기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잘생긴 수컷을 좋아하는 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슷하거든요. 진화의 완성도 얼굴인가 봅니다. 동물의 번식 과정을 관찰하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발견됩니다. 사마귀는 교미 과정에서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하죠. 연어 같은 물고기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와 산란을 하고 죽어버립니다. 엔테치누스라고 하는 이 동물은 죽을 때까지 교미를 한다고 하네요. 놀랍지 않나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진화는 대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일단 하나라도 더 많은 유전자를 남기는 개체의 특성이 후대로 더 많이 전해집니다. 피곤하고 괴로워도 한 번이라도 더 많은 교미를 한 개체들의 습성이 후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태어난 새끼들은 DNA 속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해. 진화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동식물들의 모습은 선대들의 번식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른 결과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요. 자, 지금까지 종의 기원의 핵심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위선택, 자연선택, 그리고 자웅선택입니다. 다윈은요, 인위선택을 통해서 자연선택을 예상했고 연구를 통해 자웅선택이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자연선택과 자웅선택의 결과가 진화죠. 생물들은 끊임없이 생존 경쟁을 하는데요. 후대로 갈수록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되는 거고요. 종의 기원의 나머지 부분은요, 이 특성들의 예시와 증거를 설명하거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의 기원은요, 출간된 직후부터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윈 또한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요. 이제부터는요, 종의 기원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동물로부터 진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간단 명료해 보이는 이 문장이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한 6,000년쯤 전에 신에 의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때 이미 모든 생물의 모습은 다 완성되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홍순이, 아담과 이분이 하는 이야기들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로 인식되던 시기였죠. 원래 과학이니 철학이니 하는 것도 전부 종교의 한 분야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과학이 있었고 철학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학문과 종교가 분리되는 조짐이 보이더니 기어이 다윈이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과학과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당시로서도 진화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기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과학이 종교의 품에서 독립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화론의 첫 번째 영향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여러분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이공계 선택 과목으로는 8과목이 있습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각각 1, 2가 있죠. 다윈 이전의 과학은 주로 물리와 화학에 치중되어 있었는데요.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 본격적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생물에 대한 연구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생명과학의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세 번째 영향으로는 사회 진화론의 등장이 있습니다. 생물처럼 인간 사회도 진화한다는 이론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농경 사회, 산업 사회로 점차 진화한다는 이론이고요. 여기에서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의 개념을 도입해서 우월한 민족이 미개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개척이나
히틀러와 나치당이 유대인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악행들의 이론적인 기반이 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이는 진화론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진화는 각 생물들이 자연 환경에 생존하기 위해 적응한 결과입니다. 자연 환경이 달라지면 진화의 모습도 달라지는 게 당연하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는 자연 환경이 다릅니다. 따라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지고 백인이 유생인종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백인들도 아시아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랑 똑같이 살았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사실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화 심리학의 등장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은 사람의 심리 역시 진화한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근간에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의 본능이 숨겨져 있다는 이론이죠. 진화는 수억 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국가와 문명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채 몇만 년이 안 지났어요. 즉, 우리는 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신은 아직 수렵 채집하던 원시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론입니다. 재밌죠? 수업 첫머리에 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외도를 더 많이 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이를 진화 심리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철저히 야생의 세계, 진화의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현대사회에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자는 한번 임신을 하면 1년 정도는 다시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번식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임신을 할 때 배우자의 조건을 까다롭게 골라야 합니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가급적 좋은 유전자를 받아들여야 생존에 유리한 2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은 한 명의 여성을 임신시킨다고 해도 몸이 자유롭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에도 수백 번의 번식 기회를 가집니다. 이때 가만히 놀고만 있는 것은 진화의 세계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태어나는 순간 DNA에 박힌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해. 이 이론대로라면 고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인물일수록 많은 배우자를 거느리는 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많은 여성과 결혼하여 많은 자식을 낳는 편이 진화의 조건에도 부합하죠. 그 본능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현대입니다. 본능이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과 규칙으로 본능적 행동에 제한을 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일부 일처제죠. 가끔 남학생들 중에 일부 다처제가 없어진 걸 굉장히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엄청나게 큰 착각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유지됐으면 여러 여자와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러분들과 사귀는 것보다 BTS의 진이나 B의 10번째 여친이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선 90% 넘는 수컷이 암컷 근처에도 못 가보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진화론은 정치, 사회,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만큼 중요한 이론이라는 거 실감이 나시나요? 사실 선생님이 언급한 것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개념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진화론은요, 우등과 열등에 대해 근본적인 이론을 던지고 있습니다. 좀 열등하다, 모자라다 라고 생각했던 종의 특성이에요. 사실은 또 다른 적응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이 했던 질문 기억하고 있죠?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 특별한 존재인가?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진화론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맞게 진화해 왔습니다. 여기 나무늘보를 봅시다. 나무늘보는 굉장히 독특한 생물입니다.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18시간 정도 잠을 자고요. 먹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똥 싸러 나무에서 내려오는 게 다라고 합니다.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멍청하기가 짝이 없는 게 뭐 이런 동물이 다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나무늘보 역시 생존에 최적화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살 수 있으며 너무 안 움직이는 탓에 천적들로부터 몸을 숨기기에도 유리합니다.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특성들에게도 진화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나무늘보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무늘보는 나무늘보의 환경에서 최적의 모습을 갖추었고 사람은 사람의 환경에서 최적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인류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살 곳을 찾아 전 세계로 이동했습니다. 지구의 모든 곳에 살고 있는 인류는 모두 같은 종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현재 생태계의 정점에서 지구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해왔습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인가에 대한 해답은 종교적으로는 쉽게 풀립니다. 신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특별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사람이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닌 진화의 결과에 의해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인 이상 종교적인 이유로 인간이 특별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동물에 비해 특별하다는 과학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자,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과학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장이 성립해야 되겠네요. 사람은 동물에 비해 모호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 빈칸을 채워가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능이 뛰어나서입니다. 인간은 지능이 높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동물보다 똑똑합니다. 사람은 동물이 할 수 없는 구구단, 끝말잇기, 퍼즐 맞추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동물에 비해 특별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진화론에서는 각 동물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구구단이니 끝말잇기니 하는 것은 다 사람이 사람의 환경 속에서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사람 기준으로 동물을 판단하고 지능이 낮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과 침팬지 한 마리를 정글에 떨어뜨려 놓았을 때 정글 생활에 있어서 지능은 누가 더 높을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또한 사람의 기준으로 보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는 놀라운 지능을 보이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어지간한 사람들보다도 나은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람의 자격을 부여해야 할까요? 지능지수로 특별함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 등으로 동물보다 못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물 취급을 받아도 될까요? 반대로 남다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천재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능만으로 인간이 동물보다 특별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조건을 더 살펴봅시다. 두 번째, 도구입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주장입니다. 도구의 사용이 인간의 특징이긴 하지만 인간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동물들 역시 도구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 말이죠. 세 번째, 언어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주장입니다. 예전에는 동물들은 언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현재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동물들도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개미는 페로몬을 통해서, 벌은 날갯짓과 비행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합니다.
고래의 경우 초음파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사람이 국가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고래 역시 사는 지역마다 사용하는 음파가 다르다고 합니다. 벌써 얼마나 높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네 번째, 사회입니다.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기에 특별하다는 주장입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의 사회성 역시 동물에 비해 특별하다고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개미나 벌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사람보다 훨씬 진화한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의 모든 개체가 집단을 위해 일하고 행동하고 심지어는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온라인 계약이라고 집에서 게으름 피우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점점 기분이 나빠지지 않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특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와 신을 걷어내고 나니까 그것을 증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진화론에서는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동물들에 비해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자 차이는 2%가 채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구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동물로서 사람은 분명히 다른 동물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협동 능력과 상상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능력들마저도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진화의 과정 끝에 우연히 얻은 결과물입니다.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 특별한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종에서 진화했다. 우리의 진화의 결과는 적응의 또 다른 모습이지 우월하거나 일등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은 특별하다고 보기 힘들다. 두 번째, 진화의 결과 어찌됐건 사람에겐 다른 종에게 없는 능력이 있다. 생태계를 지배한 것은 인간이므로 우리는 특별하다. 자, 이 각각의 답변 역시 각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선택할 경우 사람은 동물에 비해 특별한 지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즉,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을 사육하거나 자연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동물보호단체, 환경보호단체 입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생존 경쟁이라는 명분 아래에 어느 정도까지 용납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필요한 만큼의 사육, 필요한 만큼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으니 공장직 가축 사육 금지하고 자연 상태로 돌아갈까요? 집 앞 마당에 병아리 돼지 풀어서 기르면서 필요할 때 잡아먹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치킨 한 마리를 18,0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같은 사육 시스템 덕분입니다. 아까 팝콘 치킨 이야기했죠? 이거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변을 골랐습니다. 그래, 사람은 특별해. 그러니까 동식물을 이용하고 개발할 자격이 있어. 사람은 동물보다 위대하니까 특별한 종이 특별하지 않은 종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동물을 지배할 수 있다면 사람보다 위대한 종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어느 날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해 인간을 사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외계인은 우연히 사람 고기가 맛이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외계인들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리하였듯 인위 선택을 통한 사육을 시작합니다. 수컷은 태어나자마자 죽이고 암컷은 3, 4살쯤 됐을 때 도축해서 잡아먹습니다. 닭들은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건데 하는 식으로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위한 가정이니까요. 만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계인들에게 저항하겠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외계인들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부당한 행위를 다른 동물들에게 하고 있는 셈이고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같은 종이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민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미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모두 같은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국가별로, 인종별로, 민족별로 서로를 구분하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족들이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종이 특별하지 않은 종을 지배해도 된다는 입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종의 기준이 민족으로 확장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우린 어차피 서로를 다른 민족으로 구분하는데 특별한 민족이 특별하지 않은 민족을 지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느 날 어떤 나라에서 자기네들은 특별한 민족이라며 미개한 종족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힘이 약한 민족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특별한 민족이니까요. 이거는 선생님이 예시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사회 진화론에 대해 이야기했죠. 실제로 진화의 이름 아래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어느 하나 선택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종의 기원이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을 구분하고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책입니다. 인간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요, 다시 종교의 품으로 돌아가서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종교 시대를 벗어나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과학은 우리에게 곤란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만으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과학은 우리 삶의 어떤 한 방향을 제시해 줄 뿐이고요. 과학이 전부는 아닙니다. 과학으로서의 진화론은 받아들이되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느 정도 종교적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뭐 특정 신을 믿는 그런 종교랑 좀 다릅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학과 종교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어야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신의 창조물이 아닌 자연계의 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을 특별하게 해준 과학이 오히려 인간을 평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화의 역사는 수십억 년이 넘습니다. 이 거대한 진화의 시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 시점에서 인간은 분명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2억 년을 지배한 공룡이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해 멸종했듯이 인간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간보다 더 나은 종이 나타나거나 지구의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가진 특별한 위치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진화론은 또한 다양성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도 살아남는 종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이 가진 다양성 때문입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해서 인간은 절대 살 수 없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살아남는 종이 존재합니다. 만약 또 한 번 지구에 운석이 충돌하거나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 종들은 살아남아 또 다른 진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만약 쓸모없고 불쾌한 종이라고 인위적으로 멸종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 환경의 급격한 변화 앞에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참새가 농사에 해로운 동물이라고 해서 대량으로 잡아 죽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참새가 잡아먹던 벌레들이 번성해서 오히려 농사를 더 망쳐버렸습니다. 생태계의 다양성에 대한 무지가 불러온 대참사죠.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우리의 모습들은 각자가 각자의 환경에서 적응한 결과물입니다. 민족과 문화, 그리고 삶의 다양성이죠. 이것이 어느 민족은 우월하고 어느 민족은 미개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아니 현재에도 문명과 미개의 이름으로 삶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행태가 수도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리다고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모습으로 산다면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연환경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사회환경의 변화 역시 개인의 힘으로는 이룰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자, 책 한 권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화론이 무엇인지, 진화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대를 사는 우리가 진화론을 통해 고민해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말 끝도 없는 고민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진화론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진화론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 결론은 정말 간단합니다. 겸손입니다. 종의 기원은요, 인간이 자연계에서 그다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다른 종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른 행동,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에서 종의 다양성이 중요한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도 삶의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겸손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